여러분, 잠깐만요. 8월부터 우리가 돈을 쓰는 방식에 큰 변화가 생긴다는 걸 아시나요?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여러분의 통장을 들여다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세무 업무를 담당해온 김재호 세무사입니다. 오늘 이 중요한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까지 국세청이 세무조사라고 하면 주로 큰 회사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얘기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반 직장인부터 자영업자, 심지어 퇴직하신 분들까지 모두 인공지능의 감시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정부 입장에서 보면 세금을 더 걷고 싶지만 세율을 올리기는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기존에 놓치고 있던 세금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AI 기반 탈세 추적 시스템을 통해 기존보다 더 많은 세금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 방식과 인공지능이 어떻게 다른지 아시나요? 예전에는 사람이 직접 서류를 뒤져가며 하나하나 확인했다면 이제는 인공지능이 모든 금융 거래를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속도도 비교가 안 되죠. 사람이 한 달 걸려서 할 일을 인공지능은 몇 초 만에 해치워버립니다. 더 놀라운 건 감시 범위입니다. 예전에는 큰 금액의 거래나 의심스러운 거래만 들여다봤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과자를 사는 것까지도 모두 기록되고 분석됩니다. 인공지능은 패턴을 읽어냅니다. 여러분의 소득에 비해 소비가 많은지,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가족들과 주고받는 돈의 흐름까지 모든 걸 꿰뚫어 봅니다. 제가 최근에 상담받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70대 김 어르신께서 손자 용돈을 매달 20만 원씩 보내주셨는데 인공지능이 이걸 의심스러운 거래로 분류한 겁니다. 다행히 증여세 범위 아니었지만 이런 식으로 가족 간의 자연스러운 돈 거래까지도 모두 감시당하는 시대가 온 거죠. 특히 우리 같은 중장년층이 더 주의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 달리 현금 거래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고 은행 업무도 창구에서 직접 처리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인공지능 눈에는 이런 행동들이 모두 특이한 패턴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60대 박 씨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돈을 여러 은행에 나누어 저축하셨는데 인공지능이 이를 자금 은닉 시도로 해석한 거예요. 결국 소명 자료를 준비하느라 몇 달을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어떤 거래가 위험한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같은 상황에 있는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무료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거래들이 인공지능에게 빨간불로 찍히는지 실제 사례들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래들을 의심스럽게 볼까요? 여러분이 평소에 당연하게 생각했던 돈 거래들이 생각보다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의하셔야 할 건 바로 소득과 지출의 균형입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200만 원인데 매달 300만 원씩 쓰고 계시다면 인공지능은 즉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분이 어디서 추가로 100만 원을 구하고 계실까? 하고 말이죠. 퇴직하신 분들의 경우 더욱 민감합니다. 공식 소득이 연금밖에 없는데 갑자기 큰 돈을 쓰시면 바로 추적 대상이 되거든요. 특히 현금 거래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인공지능은 현금 인출 패턴까지 모두 기억하고 있어요. 오늘 500만 원, 내일 또 500만 원 이렇게 나눠서 뽑으시는 분들 계시죠? 이런 식으로 쪼개서 인출하시면 인공지능은 왜 1,000만 원을 한 번에 안 뽑고 나눠서 뽑을까? 라고 의심합니다. 더 정교한 건 시간 간격까지 분석한다는 점이에요. 같은 날 여러 번 나눠서 뽑거나 연속된 며칠에 걸쳐 비슷한 금액을 계속 인출하시면 의도적으로 고액, 현금 거래 기준을 피하려는 것 아닌가? 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지점을 돌아다니면서 인출하는 패턴까지도 감지해내요. 가족 간 송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분들께 용돈을 보내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인공지능은 그 패턴을 다 분석합니다. 매달 100만 원씩 자녀에게 보내시다가 갑자기 한 달에 500만 원을 보내시면 왜 갑자기 늘었을까? 를 따져봅니다. 더 놀라운 건 왕복 송금까지 추적한다는 점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1,000만 원을 보내고
며칠 뒤 아들이 아버지에게 900만 원을 돌려보내는 식의 거래 말이에요. 이런 경우 단순한 증여가 아니라 차용, 즉 빌린 돈을 돌려주는 것이라면 이자율과 상환 조건이 명시된 차용증을 미리 작성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명 자료가 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50대 중반의 박 사장님께서 자영업을 하시는데 사업 자금이 부족해서 어머니께 잠시 돈을 빌리셨어요. 매달 200만 원씩 빌리시다가 어느 달에는 500만 원, 또 어느 달에는 800만 원 이렇게 불규칙하게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인공지능이 이 패턴을 보고 정말 사업 자금일까? 아니면 숨겨진 소득이 있는 건 아닐까? 하고 의심을 시작했어요. 다행히 차용증과 사업장 매출 증명서로 해명할 수 있었지만 상당히 번거로웠습니다. 또 다른 주의사항은 계좌 간 이체입니다. 여러 은행에 돈을 분산해서 저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너무 자주 너무 복잡하게 돈을 옮기시면 인공지능이 의심합니다. 예를 들어 가은행에서 나은행으로 2천만 원을 보내고 또 나은행에서 다은행으로 1,500만 원을 보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이 돌고 돌면 혹시 자금 출처를 숨기려는 건 아닌가? 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인공지능의 학습 방식도 놀랍습니다. 기존에 세무조사를 받았던 사람들의 거래 패턴을 모두 학습해서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사람을 찾아내거든요. 예를 들어 부동산 투자로 큰 수익을 얻었다고 신고했는데 실제로는 다른 소득이 있었던 사람들의 거래 내역을 분석해서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사람들을 자동으로 추려내는 식이에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인공지능이 단순히 금액만 보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거래 시간, 거래 빈도, 거래 상대방, 심지어 어떤 은행 지점에서 거래했는지까지 모든 걸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평소와 다른 시간대에 거래하시거나 멀리 떨어진 지점에서 갑자기 큰 돈을 인출하시는 것도 의심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계절적 패턴까지도 학습합니다. 예를 들어 명절 때 용돈을 많이 주시는 건 자연스럽지만 평상시에 갑자기 큰 돈이 오가면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하고 확인하려고 해요. 또 요일별 패턴도 봅니다. 평소에 주중에만 거래하시던 분이 갑자기 주말에 큰 거래를 하시면 그것도 관심을 끌 수 있어요. 그렇다고 너무 겁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표시한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의 거래 내역이 좀 더 자세히 살펴볼 목록에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거래할 때 조금만 더 신경 쓰시고 특별한 상황에서는 왜 그런 거래를 했는지 나중에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시는 게 현명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혹시 이런 궁금증이 드시지 않나요? 인공지능이 우리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들여다봐도 되는 건가? 혹시 실수로 억울한 사람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국세청도 이런 우려를 잘 알고 있어서 올해 4월 첫날 아주 중요한 인증을 받았습니다. 바로 ISO 42001이라는 인공지능 국제 인증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인공지능이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작동한다는 걸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기관 중에서는 최초로 받은 인증이라고 합니다. 이 인증을 받으려면 무려 27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통과해야 해요.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학습할 때 사용하는 자료가 적절한지, 개인정보가 새어나갈 위험은 없는지, 인공지능이 실수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등등을 모두 검증받아야 하거든요. 특히 개인정보 보호 부분은 정말 철저합니다. 여러분의 통장 내역이나 거래 기록을 인공지능이 분석할 때 이름이나 주민번호 같은 개인 식별 정보는 모두 암호화되어 처리됩니다. 마치 얼굴을 가린 채로 행동만 관찰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거래 패턴은 보지만 누구인지는 나중에 사람이 직접 확인하는 단계에서야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심할 점은 인공지능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공지능은 단지 이 거래가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추천만 할 뿐이에요. 실제로 세무조사를 할지 말지는 여전히 사람인 세무공무원이 직접 판단합니다. 인공지능은 조수 역할만 하는 거죠.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로는 인공지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실제로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비율이 70에서 80% 정도 된다고 해요. 즉, 10명을 추천하면 그중 7에서 8명 정도가 실제로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전에 사람이 직접 골랐을 때보다 정확도가 훨씬 높아진 거죠.
하지만 그래도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나머지 20에서 30%는 억울한 경우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혹시 인공지능이 실수했을 때를 대비해서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해 뒀습니다. 우선 인공지능이 의심스럽다고 표시한 사람이라도 바로 세무조사를 나가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검토를 거칩니다. 첫 번째로 컴퓨터로 한 번 더 확인하고, 두 번째로 경험 많은 조사관이 서류를 검토하고, 마지막에 팀장급에서 최종 승인을 해야 실제 조사에 들어갑니다. 또한 현금 거래에 대한 감시도 예전부터 있던 제도이지만 인공지능 도입으로 거래 패턴 분석이 강화되면서 보다 실시간 대응이 가능해졌다는 점이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번에 걸쳐 현금을 나눠서 인출하는 패턴을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연결해서 파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국세청의 계획을 보면 앞으로 인공지능 활용 범위가 더 넓어질 것 같습니다. 올해는 법인 위주였는데 8월부터는 개인 사업자까지 확대되고 내년부터는 일반 개인들의 거래까지도 더 정밀하게 분석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결국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있다면 두려워할 게 없거든요. 오히려 진짜 탈세하는 사람들을 더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게 되어서 성실한 납세자들에게는 더 공평한 세상이 될 수도 있어요. 다만 앞으로는 돈 거래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겠죠. 왜 이 돈을 쓰게 되었는지, 어디서 나온 돈인지를 나중에 설명할 수 있도록 기록을 잘 남겨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이 쉽지, 실제로 인공지능이 여러분을 의심스럽다고 표시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황하지 마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이 의심한다고 해서 바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떳떳하게 설명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세무 용어로 소명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내가 왜 이런 거래를 했는지 증거를 대면서 설명하는 과정이에요. 마치 경찰이 왜 어젯밤 늦게 그 길을 지나갔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병원의 응급실에 갔었어요. 여기 영수증 있어요? 라고 대답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바로 가계부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가계부를 잘 안 쓰지만 우리 세대는 다르잖아요. 이제 그 습관이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를 썼는지, 큰 지출이 있을 때는 왜 그 돈을 썼는지를 간단하게라도 적어두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월 200만 원씩 쓰시다가 어느 달에 갑자기 500만 원을 쓰셨다고 해봅시다. 인공지능이 왜 갑자기 돈을 많이 썼을까? 하고 의심할 텐데, 그때 그 달에 냉장고가 고장나서 새로 샀어요. 여기 영수증 있어요. 하고 보여드리면 끝이에요. 특히 가족 간 송금은 정말 조심스럽게 기록을 남겨두셔야 합니다. 자녀에게 용돈을 보낼 때도 그냥 용돈이라고만 적지 마시고 대학 등록금 지원, 결혼준비비, 병원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두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자녀분과 미리 상의해서 같은 내용으로 기록을 남겨두시는 게 좋아요. 제가 상담한 사례 중에 정말 깔끔하게 정리하신 분이 있었어요. 80세정 어르신인데 매달 자녀 4명에게 각각 50만 원씩 용돈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런데 통장 거래 내역에 단순히 이체라고만 나와 있으니까 세무서에서 의심을 했어요. 하지만 정 어르신은 작은 수첩에 날짜별로 첫째, 생활비, 둘째 병원비, 셋째 아이 학원비 이렇게 다 적어두셨더라고요. 그 수첩 하나로 모든 의심이 깨끗이 풀렸습니다. 현금 거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에서 큰 돈을 뽑으실 때는 왜 현금이 필요했는지를 메모해 두세요. 전세 보증금 일부를 현금으로 준비, 용돈을 현금으로 나눠주기 위해, 시장에서 큰 장 보기 위해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그 현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기록해 두시면 더 좋습니다. 요즘은 모바일 뱅킹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모바일로 이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체할 때 적는 짧은 메모도 나중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아들 용돈보다는 아들 생활비 지원이나 아들 차량 수리비처럼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계좌를 여러 개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각 계좌의 용도를 명확히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은행은 생활비용, 나은행은 적금용, 다은행은 의료비 비상금용 이렇게 정해두시고 돈을 옮길 때도 그 이유를 기록해 두세요. 영수증 관리도 중요합니다. 특히 현금으로 큰 금액을 지출하셨을 때는 반드시 영수증을 챙기세요. 병원비, 장례비, 혼례비, 이사비용 같은 건 금액이 크니까 더욱 신경 써서 보관하셔야 해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만약 정말로 세무서에서 연락이 온다면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준비하세요. 세무 공무원들도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성실하게 기록을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이분은 문제없네 하고 금방 이해해 주실 거예요. 다만 기록이 전혀 없거나 말이 계속 바뀌면 더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평소에 조금씩이라도 정리해 두시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장부를 쓰실 필요는 없어요. 달력에 간단히 메모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혹시 자녀분들과 돈 거래를 하실 때는 미리 상의해서 서로 같은 내용으로 기록을 남겨두세요. 아버지는 용돈이라고 적고 아들은 생활비라고 적으면 나중에 혼란이 생길 수 있거든요. 간단한 소통만으로도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잘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을 때 세금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끼리 주고받는 돈에 무슨 세금이야? 하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우선 기본적인 증여세 면제 기준부터 정확히 알아두셔야 해요. 부모님이 성인 자녀에게 돈을 주실 때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라면 2천만 원까지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10년 동안이라는 점입니다. 한 번 주고 끝이 아니라 10년간 누적된 금액을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배우자끼리는 훨씬 여유가 있습니다. 10년 동안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부부 명의를 바꾸는 것도 하나의 절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법적으로 정식 결혼한 부부에게만 해당되고 사실혼 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않아요. 형제 자매나 다른 친척들 사이에는 10년 동안 1천만 원까지만 면제됩니다. 이 금액을 넘으면 바로 증여세가 부과되니까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제가 최근에 상담받은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68세 최 어르신께서 결혼하는 손자에게 축의금으로 8천만 원을 주셨어요. 그런데 10년 전에 이미 고등학교 입학 축하금으로 3천만 원을 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합치면 1억 1천만 원이니까 5천만 원을 넘어서 증여세를 내셔야 했어요. 미리 알았다면 10년을 기다리거나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웠습니다. 특히 요즘은 부동산 가격이 높아서 자녀 결혼할 때 집값 지원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무작정 큰 돈을 주시면 나중에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어요. 다행히 이제는 결혼할 때 추가로 1억 원까지 더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기본 5천만 원의 결혼 특별 공제 1억 원을 더해서 총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게 된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 결혼 특별 공제는 혼인신고 전후 각각 2년, 총 4년 안에 증여받은 경우에만 적용돼요. 2023년 이후 신설된 제도이니만큼 지역이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적용 여부는 세무 전문가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계획을 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고액 현금 거래는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은행에서 한 번에 1천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뽑으시면 자동으로 신고가 되거든요. 물론 불법은 아니지만 불필요한 관심을 받을 수 있어요. 차라리 계좌 이체를 활용하시고 꼭 현금이 필요하시다면 여러 번에 나눠서 인출하시되 그 이유를 명확히 기록해 두세요. 정기적인 용돈 주기도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을 꾸준히 주시는 게 갑자기 큰 돈을 주시는 것보다 세무상 안전해요. 예를 들어 1년에 600만 원을 주시려고 한다면 한 번에 600만 원을 주시기보다는 매달 50만 원씩 나눠서 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계 자금 관리도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는 가족 간 돈 거래도 모두 기록되고 분석될 테니까 각각의 목적을 명확히 해두셔야 합니다. 생활비 지원, 의료비 지원, 경조사비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자녀분들과의 소통입니다. 부모님이 증여세 한도를 넘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계산해서 돈을 주셨는데 자녀가 그 사실을 모르고 세무서에 다른 식으로 신고를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미리 가족끼리 상의해서 같은 내용으로 기록을 남겨두시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무리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것 때문에 부모님이 세금 문제로 고생하시면 안 되잖아요. 증여세 한도 안에서 할 수 있는 만큼만 도와주시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도움이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인공지능 시대의 세무 관리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8월부터는 정말로 모든 게 달라집니다. 인공지능이 여러분의 돈 거래를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표시를 합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기록을 잘 남겨두신다면 전혀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오히려 성실한 납세자들에게는 더 공정한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가계부를 쓰시고 큰 거래할 때는 이유를 기록해 두시고 가족과는 미리 상의해서 같은 내용으로 정리해 두세요. 그게 바로 인공지능 시대를 슬기롭게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다담지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서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